나올 확률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채에 관한 문제는 대개 TET, 이 1급과 2급에서 뭐예요? FAT 1급은 우리가 비유동 부채로서 사채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정도예요. 예, 그런데 조금 책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좀 발행과 관련된 것까지는 꽤 상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출 문제를 이렇게 제가 FAT 1급의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발행에 관해서도 그다지 시험을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채는 사실은 이제 발행 단계의 회계 처리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자를 지급하는 단계, 그리고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회계 처리가 진행되는가, 거기까지 해야 이제 사채에 관련한 그 회계 처리가 완전히 공부가 되는 건데, FAT 1급에서는 거기까지 안 다루어진다. 시험에 별로 출제를 잘 안 하더라 하는 얘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채라는 것이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이다. 요거는 확실히 알아두시고, 음, 나머지 발행에 관련된 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67페이지까지 했고, 6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시장 이자율과 우리 액면 이자율을 관계로 인해서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여기 표로 정리를 해 놨네요. 자,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시장 이자율이 높고 우리가 이자를 주는 이자는 낮으니까 원금을 할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발행 금액을 낮추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에 가령 100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100만 원을 다 안 받고 사채를 주는 거죠. 그걸 할인 발행이라고 그래요. 왜 100만 원을 다 안 받느냐? 나중에 돌려줄 때는 100만 원 돌려줄 거예요. 액면에 표시된 대로. 근데 돈을 받을 때는 100만 원을 다 안 받아요. 그 이유는 할인해서 발행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시장의 이자율이 현재 액면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투자자들이 우리 사채에 투자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액면 이자율이 이번에는 높아요. 시장보다. 그러면은 우리는 100만 원짜리 사채 액면에 표시된 것을 100만 원보다 높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100만 원, 그 액면에 표시된 것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액면 돌려받을 돈은 액면 금액인데 그 처음에 사채를 매입할 때 그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년 주겠다는 그 표시 이자율이 현재 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이자를 앞으로 지급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증 발행을 해도 투자자들은 사채를 매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일치할 때는 그냥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행할 때 회계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발행할 때. 사채 발행 시 발행 회사는 사채 계정을 만기에 상환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할인 발행 시에는 차감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할인해준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사채에서 빼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할증 발행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할증 발행할 때는요.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한 금액을 표시할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리고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요. 사채의 가산적 계정입니다. 가산적 계정.
사채에 더해진다는 거죠. 사채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이 되고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채의 가산적 계정으로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자본을 정리할 때 여러분, 자본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본금은 액면 금액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자본금 항상 액면가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유동 부채에서 사채는 항상 액면가입니다. 액면가. 근데 항상 액면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발행할 때도 있고 할증 발행할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따로 할증 발행할 때는 할증 발행 차금으로 가산 계정을 따로 만들어 쓰고 할인 발행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할인한 금액을 따로 만들어 써요. 여러분 주식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자본을 정리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본 잉여금하고 자본 조정 계정 과목에 짝꿍 계정 과목들을 제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습니다.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할 때 그 높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합니다. 그 자본 잉여금이에요. 또 액면 금액보다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념 과목인데 그거는 자본 조정에 있는 개념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짝꿍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채 발행 시하고 개념적으로 비슷합니다. 사채는 할인 발행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할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밑에 회계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 처리가 건전지가 다 됐나요? 액면 발행할 때는 그냥 액면가 그대로니까 대변의 사채, 차변의 현금이에요. 그러나 할인 발행할 때는요.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로 또 현금은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겠죠. 그리고 그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서 사채하고 반대쪽에 있죠. 사채하고 반대쪽이니까 사채의 차감 계정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 대변의 현금이 더 커요.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채하고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감 계정은 사채의 반대 방향에, 가산 계정은 사채하고 같은 방향인 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채 발행하는 회계 처리는 이와 같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 때는 이런 형식, 할인 발행할 때는 이런 형식이 되고요. 할증 발행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사채를 매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니까 우리는 지금 부채를 배우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참고 사항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 회사의 사채를 사주는 회사는요. 그 회사는 현금이 감소하겠죠. 현금으로 샀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오는 이 사람들은 자산이 증가하겠죠. 예. 우리 사채를 사주는 회사는 그 사채가 자기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샀으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고요. 중간에 매도할 목적으로 샀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매입하는 회사가 오른쪽에 회계 처리가 나와 있군요. 요거는 참고하셔라 이거예요.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는 비유동 부채로서 비유동 부채로서 사채를 발행하는 발행회사 입장에서의 지금 부채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채를 사주는 사람은 오른쪽에 자산으로 잡는 거죠.
그 사채를 사가지고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중간에 매도해서 그 차익, 사채도 유가증권, 즉 주식처럼 매매 차익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채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채의 발행하는 단계까지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더 있군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재무상태표에. 예,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액면 발행 시에는 그냥 사채가 한 줄로 표시되죠. 이렇게. 비유동 부채 부분에 한 줄로 나오겠죠. 근데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하는데 음수로 이렇게 괄호 속에 표시가 됩니다. 차감 계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장부 금액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여기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 여기가 이제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시에는요, 비유동 부채 부분에 사채가 일단 한 줄로 액면가로 표시가 되고요. 그 밑에 같이 양수로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란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액면 금액과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해서 오른쪽에 표시된 요 금액은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산에서도 차감 계정이 있을 때 차감 계정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정리했었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하면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산에서도. 부채에서도 지금처럼 이와 같이 장부 금액은 액면가 그다음에 차감 계정 빼가지고 장부 금액. 자, 액면가 그다음에 자산 계정 더해가지고 장부 금액.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장부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서식을 이용해서 보실 때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두 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왼쪽에도 한 줄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금액이.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 이것이 실제로 이 비유동 부채의 합계로 반영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실제로 부채의 합계는 장부 금액만 더해져요. 예. 이 장부 금액을 설명하기 위한 금액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액면 금액과 차감 금액, 또 액면 금액과 가산되는 금액을 왼쪽에 참고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금액의 합계는 장부 금액만 합계가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에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장기 차입금은 앞에서 유동 부채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유동성 장기 부채 때 이미 장기 차입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차입할 때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지만 결산하는 어느 날 이 장기 차입금은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한번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거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에 임대보증금이라는 거 있어요. 임대보증금. 이것도 여러분에게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비유동 자산을 설명할 때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고 임대사업자가 받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다.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이가 있듯이 자산과 부채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자산 처리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부채 처리한다.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그 임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것을 내 돈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 이건 부채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건 나중에 만기 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돈이에요. 의무가 있는 돈.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으로 우리 회사 자산이다라고 증가는 시키지만 동시에 이것은 부채다라고 가치 기록을 해요. 예. 임대보증금을 받았는데 자산 증가로만 딱 잡아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산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대변에 임대보증금 대변에 부채도 증가를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중간중간에 이제 약정대로 받게 되겠죠. 그때는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대변의 임대료 수익. 그러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임차인이 이제 어, 어, 임대료를 돌려달라 이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돌려주면 차변의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보증금 부채가 감소되고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받는 날 임대보증금이 증가하고 비유동 부채, 임대보증금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비유동 자산,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 임차료, 비용, 임대료, 수익. 요 구분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으로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네.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에게 실제로 돈을 받아놓은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상환해주는 부채가 됩니다.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빌린 돈은 아니에요. 빌린 돈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부분이 다른 부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어떤 회사는 설정을 안 하는 회사도 있어요. 안 하는 회사. 네. 원칙은 해야 됩니다. 또, 어, 안 해도 되는 회사도 있어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매년 정산을 해서 그 보험회사, 연금회사에다가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그게 이제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회사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 해마다 퇴직금을 딱딱 정리를 하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거죠.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을 때에는요. 그 연금을 운영을 종업원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종업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직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해 가지고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개정 과목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 대변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언제 설정을 하느냐 하면요. 결산 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한다 그러면 뭐 오늘 한가하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나 한번 설정하는 거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 시점에서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면요. 그 충당금 그러니까 현재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더 추가로 설정하면 돼요. 모자라는 금액만.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해마다 설정을 해 왔을 거란 말이죠. 해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비용 처리합니다. 예. 비용을 지급은 안 했어요.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은 언제 한다고 그랬나요? 결산일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2월 31일 날. 그런데 차변의 퇴직급여 이게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일 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안 줬는데 비용 처리해요. 안 줬지만. 예. 그래서 비용 처리하면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예. 언제 줄 거예요? 예, 퇴직할 때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종업원 퇴직 시. 자, 이제 결산이 끝나고, 예, 26년도 결산 때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작업을 했습니다. 자, 추가 설정은 뭐 5천만 원을 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을 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 5천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26년 12월 31일 시점에 우리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합계를 딱 내요. 그랬더니 만약에 2억 원이 나왔다고 봐요. 2억 원. 그러면 기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봅니다. 보니까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그러면 나머지 1억 원만 추가 설정해주면 2억 원이 되겠죠. 그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억 원, 1억 원 설정을 했지만 잔액은 2억 원이 되죠. 부채가 2억 원이. 자, 이제 부채 2억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언제 없어지느냐? 이제 27년 3월이 됐어요. 27년 3월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퇴직한다고 그래요. 퇴직금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이 부채 5천만 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결산 때 지급한 걸로 비용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는 비용 처리 안 해요. 부채 감소. 퇴직금의 충당 부채 감소시킵니다. 대변에 계좌에 이체했으면 보통액은 현금으로 줬으면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 때 대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종업원이 퇴직할 때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럼 비용 처리는 언제 했느냐? 결산 때 했어요. 결산 때. 결산 때 이미 비용 처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나갈 때 비용 처리해야죠, 선생님. 그러면 현금주의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종업원이 나갈 때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는 현금주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 종업원의 퇴직급여라는 것은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근무한 경력. 예. 그러니까 지난 회계년도에 만약에 2025년도에 그 종업원이 근무를 안 했다면 26년 3월에 나갈 때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26년 3월에 나갈 때 퇴직금이 있는 사람은 지난해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은 지난 회계년도 비용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해 결산 때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갈 때 비용 처리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결산 때 비용 처리를 굳이 하느냐? 발생주의 회계 개념이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지난해란 말이죠. 지난해. 근데 퇴직금은 나갈 때 줘요. 나갈 때. 그러면 이 올해도 6개월이 지나면 올해치도 반영된 거 아니냐? 예, 물론 단기에 또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그것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반영된 것은 과거에 근무한 성과가 더 많이 반영된 거예요. 1년이 아니라 만약에 한 10년 근무했다면 과거로부터 10년간 그 근무한 부분이 퇴직금에 반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가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매년 추가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결산 때 비용 처리를 해준다. 결산 때. 추가 설정한 것만큼 비용 처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에서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련해서는 이제 FAT 1급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사실은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그 퇴직연금과 관계돼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FAT 1급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고 있어요. 예, 연금과 관련해서 확정 기여형 연금에 납입을 했다 또는 확정 급여형 연금에 납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급수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책에서 소개한 비유동 부채 마지막 개정 과목, 네, 장기 미지급금. 우리가 미지급금은 우리가 유동부채죠. 근데 이제 장기 미지급금 그 뭐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1년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외상이에요. 1년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외상. 네, 장기 미지급금인데 제가 보기에 시험에서 장기 미지급금 시험에 낸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실제 상황에서도 글쎄요. 예, 있을까 싶어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요 상거래인 상품 이외의 외상거래, 비품이나 복리후생비 거래 말이에요. 이런 데서 대금을 1년 이후의 기간에 지급하기로 하면 그것이 장기 미지급금으로 기입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그 회식비를 1년 이후에 지급하겠습니다 했다면 그걸 장기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일이 실제로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별로 안 다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개정의 부채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부채에서 여러분 마무리해 보면요. 비유동 부채에서는 주로 책에서 사채를 길게 설명했어요. 예. 길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채의 문제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유동부채 문제는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즉, 부채 문제는 유동부채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매입채무에서. 예,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그리고 지급업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수금 같은 거. 이거 당연히 급여 지급하고 이럴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재무상태표 자본을 남겨놓고 있어요. 자본. 자본에 대한 정리는요. 우리 시작할 때 제가 상당히 그 표 하나 큰 거 그걸 가지고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분개 사례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자본은요.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여기까지가 자본거래라고 했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거는 자산의 평가로 인한 평가 차익을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으로 유보시키는 것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죠. 이 이익 잉여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의 꽃이죠. 꽃. 이 이익 잉여금. 영업을 해서 얻은 잉여금이 이익 잉여금이에요. 예.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해마다 많이 적립이 되는 회사가 알짜한 회사예요. 잘 나가는 회사. 예, 잘 나가는 회사. 자, 그러면 자본금 관련한 또는 나머지 이런 거에 관련된 분계 사례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 표시할 때는 항상 액면가로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돼요. 예. 자,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예.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액면 발행했다는 거예요. 주식에 액면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본금 100만 원짜리 액면가 100만 원,
100만 원인 주식을 현금 발행했다 하면은 이렇게 예, 되겠죠. 예. 자, 자본금 액면가로 표시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본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개념 과목, 예, 주식 발행 초과금 정도, 예, 감자 차익, 예,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요 정도는 아마 여러분에게 좀 기억하시라고 했을 거예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아까 우리가 사채 공부할 때, 예, 그 사채를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한다는 사채 발행 에, 초과 우리가 할인 발행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죠. 네. 사채 할증 발행 차금과 그 역할이 같다고 그럴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액면가 이상 발행했을 때 그 초과액을 표시하는 개념 과목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해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는 거죠. 사례를 볼까요? 네. 자,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사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자, 현금 출자 시, 자, 액면가는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본금 액면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하면. 네, 근데, 우리가 할증 발행했어요. 우리 회사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것을 300만 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300만 원 들어와요. 예. 그러면 액면가보다 3배로 발행했으니까 2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와 같이 차익이 발생한 거 주식 발행할 때의 차익 이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으로 표시합니다. 2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을 운영 자금을 마련할 때에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 의욕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면은요 많은 돈을 안정적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바로 수익 발생이 아닙니다. 자본잉여금은 수익이 아니라 자본에 해당되는 자본 증가 맞습니다. 100만 원 자본 증가, 200만 원도 자본 증가. 자본 증가가 300, 자산 증가가 300이 됩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자본 증가 300, 자산 증가 300이 일어나는데 자본이 두 가지로 분류됐어요. 자본금 100만 원 증가, 자본잉여금 200만 원 증가. 음. 자본금도 자본이요, 자본잉여금도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로 할 때는 그냥 자본이라고 하고 세부적으로 말할 때는 자본금 100만 원, 자본잉여금 200만 원. 근데 자본잉여금 중에서도 개정 과목으로는 회계 처리할 때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는 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개정 과목은 없어요. 회계 처리할 때는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의 경우로 예를 들었고요. 유상증자 정도는 FAT 1급에서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유상증자 시 회계처리 요 분계 형식은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가장 우리가 FAT 1급에서도 만약에 자본거래에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딱 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의 문제는 FAT 1급에서는 잘 안 돼요. 예. 유상증자 했다. 네. 근데 이제 급수가 더 높아가면 감자 문제도 내요. 감자. 예. 증자의 반대가 감자입니다. 예. 증자라는 건 주식을 늘린다는 얘기고 감자라는 것은 주식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하면서 또 법인이 이익이 낼 때가 있어요. 그걸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 감자 차익도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이 아니에요. 차익하니까 수익인 것 같지만 이것이 수익이 아니라 이것도 자본입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이에요. 자,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자본금 감소 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급의 반환에 의한 금액 또는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합니다. 좀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데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감자에는 이제 유상감자도 있고 무상감자가 있습니다만은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매우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이고요. 유상감자 시에는 주주에게 피해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유상감자라는 건 뭐냐면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주에게 피해가 없죠. 자, 그런데 대가를 지불할 때 유상으로 대가를 지불했는데 액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거예요. 액면 금액보다 적게. 그러면 법인은 이익을 본 거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짜리 주식이 액면가가 있다면은 그 주식을 주주에게 100만 원 액면가를 보다도 적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익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100만 원짜리 저 주식의 액면 금액이면 그것을 70만 원에 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70만 원 감소합니다. 자, 이제 주식을 이제 회사가 샀어요. 사가지고 70만 원에 사가지고 소각, 소각이라는 건 소멸시킨 거예요. 없앤 거예요. 액면가 100만 원짜리.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주식이 100만 원어치니까 차변에 와서 자본금을 100만 원 감소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자산 감소는 7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싸게 샀기 때문에 그 30만 원만큼 법인이 이익을 봤어요. 그 이익을 기록하는 개정 과목이 감자 차익입니다. 감자 차익. 근데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익이 아니고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이익이 난 거는 손익으로 안 봐요. 손익으로 안 보고 자본 잉여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 단기의 손익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으로 모아둡니다. 자본 잉여금. 그래서 감자 차익은 자본이다. 자본.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앞에서는 유상증자, 밑에서는 유상감자. 예, 밑에서는 유상감자. 유상감자시 이런 분계가 나올 수 있는데, 감자 차익이 나올 때는 자본잉여금이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감자 차손이 나옵니다. 감자 차손. 반대의 경우는 저 70만 원이 여기 차변에 왔다고 생각하고 액면가 70만 원인 주식을 우리가 법인이 1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소각했어요. 그러면 70만 원이 차변에 오고 100만 원이 저쪽 대변에 현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차변에 70만 원이 3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것은 감자 차손입니다.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대변에 그 자본의 증가로 봐야 돼요? 아니면 자산 공부로 봐야 돼요? 자산의 감소. 예. 현금 70만 원은 현금 계정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입니다. 수확했으니까요. 소각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 주식이 소각됐으니까 그거는 자본 감소 100만 원. 자본 공부. 예, 그건 소각한 거는 자본 감소.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돈이 나갔으니까 법인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자본 감소. 자본 감소. 밑에 잉여금. 근데 이익이 났어요. 소각할 때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아니요, 자본 증가. 이건 자본 증가. 감자차익 대변은 자본 증가 30만 원. 결합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거 기억나실까요? 재무상태표 등식? 이게 지금 여기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본금이 아까 100만 원이었고 여기 현금이 70만 원 감소했고
그다음에 여기 30만 원 감자 차익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모든 거래는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산 리콜,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이 등식, 이 등식을 가리켜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상태표 그 자체가 회계예요. 그래서 이건 회계의 등식이라고도 해요. 모든 분계는요, 이 등식에 딱딱 적용됩니다. 단 한 건의 분계도 이 등식에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방금 한 좀 요상하게 생긴 이 분계를 저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자산은 요게 자산입니다. 마이너스 70만 원이에요.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건 마이너스로 표시해야죠. 예. 자, 자산은 마이너스 70만 원. 니콜. 여기서 부채는 없습니다. 이 거래에서 부채는 나오지 않아요. 더하기 자본을 보겠습니다. 자본이 감소한 게 100만 원. 네. 자본은 차변에서는 감소잖아요. 저쪽에 증가한 게 30만 원이죠. 그러면 토탈 하면은 70만 원 감소했죠. 감소가 100만 원이고 자본 증가가 저쪽 대변에 30만 원 있으므로 합계를 내면 마이너스 7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70만 원입니다. 성립이 되죠? 예. 자산 마이너스 70만 원은 부채 제로 더하기 자본 마이너스 70만 원. 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래에. 어떠한 분계든 간에 이거 딱 대입하면 딱딱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그 회계 처리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 건의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한 건의 회계 처리를 가지고 이 회계 처리로 인해서 자산은 어떻게 됐고 부채는 어떻게 됐고 자본이 어떻게 됐으며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70은 니콜 0 더하기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숫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분계 경험이면은 그것을 이렇게 회계 등식으로 넣어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은 마이너스 70만 원의 자산 감소가 있었고 자본도 70만 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등식을 우리가 회계의 등식이라 한다. 또는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는 자본 조정 관련된 회계 처리, 자본 조정 관련된 회계 처리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 성격이 많아요.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거래 항목입니다. 자본거래이긴 한데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잉여금이 아니면 다 자본조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는 상태, 그것도 자본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차감 성격. 시험에서는 자본의 차감 성격을 주로 문제로 내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아까 유상증자 우리가 설명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설명드렸죠. 이것과 서로 한 주머니를 차야 됩니다. 한 주머니 차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차감 처리해야 돼요. 상계 처리, 상계 처리. 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본에는 서로 상계 처리해야 하는 개정 과목들이 꽤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 앞에서 매도 가능 증권 이 얘기 어떤 그 문제 풀다가 그랬나요? 예.
유형별 문제 그거 풀다가 매도 가능 증권 문제를 갑자기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본 조정에서 소개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아까 자본 잉여금에서 소개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할인 발행할 때 나타납니다. 주식을 할인 발행할 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액면가 100만 원짜리를 유상증자 했는데요. 우리 회사 주식이 우리 회사 성과가 요즘에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했어요. 예, 낮게. 그래서 80만 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주주들에게 80만 원 받고 주식 100만 원어치를 준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법인이 손해 봤죠? 그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자본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저 자본 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저 위에서 분개하고 연계되는 같은 회사의 회계 처리라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만 원 딱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기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정도 있는 걸로 예를 들었었나요, 제가? 30만 원 있는 걸로 예를 들었나요? 네. 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저거 위에 있는 분기하고 별개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연계해서 설명하면 아까 주식 우리 회사가 증자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미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형편이 좋았는데 몇 년 지나서 또 증자하는데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할인 발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할증 발행한 거 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여기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바꿔요. 주식 발행 초과금. 예,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 할인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 차금을 안 써요. 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별에 기록하느냐? 우리는 과거에 할증 발행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남을까요, 이제? 10만 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나중에 또 할인 발행을 또 한다면 주식을 10만 원도 그때 상계하고 나머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계 처리합니다. 네. 근데 뚝 끊어서 뚝 그 30만 원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기억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연계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이게 맞는 거고 지금 아까 설명했던 거 잊어버리시고 예, 주식 발행 우리가 유상증자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는 거 예, 잊어버리시고 회계 처리를 하면은 그냥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맞는 겁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다 알고 계시고 또 감자차손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자차손도 자본 조정입니다. 감자차손도 아까 감자차익의 반대쪽에 있죠. 반대쪽에 예, 반대쪽에 있습니다. 아까 감자차익은 대변에 있었죠. 자본 증가 항목이에요. 자본 증가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이었죠. 감자차손은 차변에 있습니다.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아까 자본 조정에서 설명이 어떤 설명이 있었어요? 자본 조정은 주로 자본의 차감적 성격인 개정 과목이 많다 그랬죠. 예,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의 감소에 해당이 되고 감자차손도 자본의 감소예요. 차감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개정 과목 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